당신 아버지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뭐? 뭐가요?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 당신이 아버지를 내쫓았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그리고 친정 엄마도 계시고. 웃기지 마. 여보, 왜 그래요? 우리가 집 살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조업권까지 팔아가면서 우리한테 집 사줬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몸도 아픈데 이 집에 하루도 못 묵게 해. 이게 사람 할 짓이야. 아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로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그럼 아버지가 거실에서라도 주무시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했어? 이 집 팔자. 뭐라고요? 집 팔자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어. 내 아버지를 문 앞에서 쫓아낸 너하고는 살 수 없어. 엄마, 할아버지, 왜 돌아가시라고 한 거야? 그게 아니야. 엄마가 설명할게. 뭐가 아니야? 나도 들었어.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모텔 가라고 했잖아. 엄마,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왜 그렇게 해? 그럼 나도 나중에 커서 엄마 오면 못 들어오게 해도 되겠네. 아니, 엄마는 그냥. 아니, 사위,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 장모님, 지금 아이 엄마한테 이야기 중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뭐? 이젠 나한테까지 큰 소리야? 사위, 지금 너무 흥분한 거 아니야? 그냥 오해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장모님, 지금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게 어디긴. 뭐 근처에서 쉬시겠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 집 현관 앞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주무시고 있다고요. 아니, 그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아이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애가 아파서 그랬다잖아. 아이가 아픈 거하고 우리 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쫓겨난 게 무슨 상관인데요? 거실에서라도 재워드리면 될 걸. 왜 모텔 가라고 했습니까? 그건 그래도 조심해야 하니까 그렇지. 사위,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사위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야. 장모님, 지금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사위, 지금 무슨 소리야? 나보고 나가라고? 네, 당장 나가세요. 장모님도 아프시다는 이유로 몇 달간 저희 집에 계셨잖아요. 제가 한 번이라도 불편하게 해드린 적 있나요? 이 집은 내 딸 집이기도 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어. 그래요. 처음부터 이 집 마련해준 사람은 우리 아버지였어요. 내 아버지가 없었으면 이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 아버지한테 이 집 넘기고 나랑 내 딸이랑 길거리 앉으라고? 말이 안 통하네요. 그냥 나가세요, 장모님. 그리고 당신도. 나도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혼하자.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도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북 군산의 어느 섬에서 살고 있는 78세 정만수 씨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하지 말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몸이 갑자기 아플 때 어쩔 수 없이 기대었는데 그래도 외면하지 않는 아들, 딸, 손자가 있어 큰 후회는 들지 않더군요. 그런데 서울에 갔다가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된다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섬마을에서 바다를 벗삼아 자랐어요.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늘 부지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고 어머니는 그 생선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셨지요. 만수야, 어부의 삶은 쉽지 않다.
하지만 바다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바다는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줬어요. 잡을 수 있을 때 실컷 잡고 거친 파도가 오면 가만히 기다리는 법을 배웠죠. 어릴 때는 배를 타는 게 싫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손이 얼얼하도록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속으로 절대 어부가 되지 않을 거라 다짐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만수 씨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고 육지에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섬을 떠나는 날 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정직하게 살아라. 쉽게 번 돈은 쉽게 날아가는 법이다. 네, 아버지. 그 말을 마음에 새긴 채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 숙소 하나 없이 노숙을 하던 첫날 밤, 만수 씨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갈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먼저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장통에서 리어카 하나 끌고 낮에는 생선을 팔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을 했어요. 비록 고향에서 배를 타지는 않았지만 서울이라는 바다에서 그물질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돈이 모이자 조그만 가게를 열었습니다. 낮에는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지방으로 물건을 떼러 다녔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락시장으로 가면서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운이 좋게도 장사가 잘 됐습니다. 점점 규모를 키우다 보니 제법 번듯한 가게도 갖게 되었어요. 돈이 모이니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태어났죠. 아들, 딸이 생기니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밤늦게 계산서를 맞추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애들 생각하면 더 벌어야 해. 그래야 공부도 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지. 하지만 당신 건강도 생각해야지. 괜찮아. 돈이 있으면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요. 세상 일이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더군요.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더니 한 달 만에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게를 지키던 어느 날 거래처 사장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정 사장, 우리 계약 해지해야겠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도 사정이 안 좋아. 외상으로 물건 줄 형편이 안 돼. 야, 나한테까지 이러면 나더러 어쩌라고? 미안해. 나도 살아야지. 전화기를 붙잡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세상은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결국 모든 걸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텅 빈 건물을 바라보던 그날 눈물이 나더군요. 가게 문을 닫은 후 만수 씨는 멍하니 서울역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곳에서 희망을 품고 상경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잃고 떠나야 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접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허탈했지만 바다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익숙한 파도 소리에 위로를 받았어요. 업으로 다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편안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히 살며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서울 생활은 접었지만 아이들만큼은 더 넓은 세상에서 자라길 바랐어요. 아버지,
저 대학 가고 싶어요. 가야지. 넌 서울에서 공부해야 한다. 아들은 똑똑했어요. 딸도 열심히 공부했고 두 아이 모두 군산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자주는 못 봤지만 아이들이 꿈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아버지, 저희 이제 집 장만했어요. 그래. 잘했구나. 사실 아버지가 예전에 도와주신 돈 덕분이에요. 사실 만수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바다에서 평생 벌어 모은 돈과 조업권을 팔아 집 장만에 보탰습니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잘 살아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만수 씨는 여전히 섬에서 배를 타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체중이 계속 줄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라며 그냥 참고 넘겼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군산 종합병원을 찾아갔더니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쉽게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큰 병이라도 걸린 걸까 싶어 두려웠어요.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서울 병원에 가보래. 그러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두 아이가 서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딸내는 사위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이 조금 힘들지만 아버지 와 계실 순 있어요. 그래, 괜찮다. 아들네 집으로 가마. 아들이 그나마 사정이 나아 보였고 병원도 가까워 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찾은 서울이었습니다. 한때는 꿈을 품고 올라왔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기만 했어요. 길도 건물도 사람들도 전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표를 사는 기계도 예전과 달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는 거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가며 스마트폰을 쳐다볼 뿐 만수 씨를 신경 쓰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마침 젊은 청년 하나가 만수 씨를 쳐다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 잠시력으로 가야 하는데 표를 어떻게 사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아, 이거 카드 없으세요? 그냥 교통카드 찍으면 돼요. 교통카드. 만수 씨는 당황스러워하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만수 씨가 갖고 있는 건 지폐 몇 장뿐이었어요. 나는 이런 카드 같은 거 없는데. 그럼 여기서 사셔야 해요. 저기 보이는 기계에서 충전하거나 일회용 카드를 사야 해요. 청년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표를 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하철을 타고 나니 어디서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불현듯 서글퍼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이 변해버린 걸까? 겨우겨우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몇 번 길을 헤맨 끝에 드디어 아들 집이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 얼굴도 보고 손주도 볼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하지만 아들이 없는 집에 막상 초인종을 누르려니 긴장됐습니다. 손을 살짝 떨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조금 있다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문을 반쯤 연 채 싸늘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오셨네요.
그래, 그래, 오랜만이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연락했잖니. 병원에 가려고 서울에 왔다. 아, 그거요. 근데 아버님 지금 손주가 독감에 걸려서요.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저 혼자 있을 때 들어오시기엔 좀 곤란해서. 만수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거실에서라도 잠아. 만수 씨는 자리만 있으면 된다. 안 돼요, 아버님. 아이가 많이 아파서요. 그리고 지금은 친정 엄마도 와 있으시거든요. 그럼 방 안에서 조용히 있으면 되지 않겠니? 죄송해요, 아버님. 모텔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아버님도 건강 생각하셔야죠. 여기 있다가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태연한 얼굴로 핑계를 늘어놓았어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수 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모텔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서울이 너무 낯설어. 그냥 하루만이라도 거실에서 자면 안 되겠니?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그럼 이만.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만수 씨 가슴을 쿵 하고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 가족이 있었는데 만수 씨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만수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아직 못 들어갔다. 네. 아직도 현관 앞이에요? 며느리가 못 들어오게 한다. 그 말을 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응, 손주가 독감에 걸렸다고. 그리고 장모가 있다고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구나.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거기 가만히 계세요. 지금 당장 집으로 갈 테니까. 만수 씨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차가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발걸음을 뗄 힘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만수 씨는 자신의 몸을 혹사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밤잠을 줄이며 배를 탔고 파도와 싸웠습니다. 바닷바람에 손이 갈라지고 등은 굽어갔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바라보며 다시 초인종을 누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자신조차 없었습니다. 차라리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면서 자신의 마음도 정리하고 싶었어요. 1층에 도착하니 경비실에서 누군가 만수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아, 그냥 좀 걸으려고요. 경비 아저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만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내 손에 들린 가방을 보고는 무슨 상황인지 눈치챈 듯 했습니다. 혹시 여기 사시는 분 댁에 오셨습니까? 네, 우리 아들 집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나가시려고요? 만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괜히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방이 없다네요. 손주가 아프다오. 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춥습니다. 여기 앉아서 좀 쉬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러지 말고 앉으세요. 제가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만수 씨는 마지못해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난로가 켜져 있어서 그런지 안은 따뜻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아드님 댁에 왔다가 그냥 나가시는 걸 보니 마음이 좀 그러시겠어요. 하하 뭐 별 수 있나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속까지 따뜻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는데요. 어르신 같은 분들 종종 봅니다. 만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식들 보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말입니다. 여기 앉아서 한참 있다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 시대의 부모들은 다 비슷한 처지구나. 근데요, 어르신, 아, 네. 자식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처럼 안 됩니다.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핸드폰을 쥔 채 잠시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할까? 결국 만수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조차 이제는 지쳤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만수 씨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디 가시려고요? 모텔이라도 잡아야죠. 모텔이요? 어쩌겠어요. 하룻밤이라도 묵어야지요. 경비 아저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손가락으로 아파트 근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골목으로 들어가면 작은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만수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나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부모는 결국 혼자 남는 법입니다. 만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어르신.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를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둑한 밤길을 혼자 걷고 있으니 괜히 더 외로워졌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지나갔고 술 취한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그런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아침이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내가 꼭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가족을 만나러 왔는데 결국 혼자 모텔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걷자 모텔 간판이 보였습니다. 만수 씨는 한숨을 내쉬며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초라한 간판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내 모습을 보더니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모텔을 찾는 노인은 많지 않겠지요. 직원은 잠시 뭔가를 정리하더니 키를 내밀었습니다. 만수 씨는 키를 받아들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보니 아들이 몇 번이나 전화를 했더군요. 하지만 만수 씨는 굳이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만수 씨는 조용히 불을 끄고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것도 없이 아들은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멀뚱히 앉아있던 며느리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요? 당신 아버지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뭐가요?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 아들은 이를 악물고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내쫓았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웃기지 마.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였습니다. 며느리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우리가 집 살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조업권까지 팔아가면서 우리한테 집 사줬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몸도 아픈데 이 집에 하루도 못 묵게 해. 이게 사람 할 짓이야.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로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그럼 아버지가 거실에서라도 주무시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했어? 그건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이를 악물더니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팔자. 순간 거실에 있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집 팔자고.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어. 며느리는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지금 화가 나서 그러는 거죠. 아니, 난 정말 널 다시 못 볼 것 같아. 내 아버지를 문 앞에서 쫓아낸 너하고는 살 수 없어.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중학생 손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손주는 거실에 흐르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눈을 크게 뜨며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왜 싸워? 손주는 아들을 바라보더니 이내 어두운 얼굴로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왜 돌아가시라고 한 거야? 그게 아니야. 엄마가 설명할게. 뭐가 아니야? 나도 들었어.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모텔 가라고 했잖아.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손주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왜 그렇게 해? 아니, 엄마는 그냥 엄마 말 싫어. 엄마가 틀렸어. 그 순간 손주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싸늘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나도 순간적으로 어쩔 줄 몰라서 그랬어. 아버님한테 너무 죄송해. 죄송. 그럼 당장 아버지한테 가서 사과해. 그 순간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머리를 뒤로 질끈 묶은 장모가 등장했습니다. 아니, 사위,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 장모는 거실 한복판으로 나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구원자를 만난 듯 장모 뒤에 숨었습니다. 아들은 이를 악물며 장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 지금 아이 엄마한테 이야기 중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뭐? 이젠 나한테까지 큰 소리야? 장모는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사위, 지금 너무 흥분한 거 아니야? 그냥 오해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오해요? 아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게 어디긴. 뭐 근처에서 쉬시겠지. 근처에서 쉬시겠지?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집을 마련하려고 평생 업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과 조업권까지 팔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이 집 현관 앞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주무시고 있다고요. 장모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반박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아이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애가 아파서 그랬다잖아. 아이가 아픈 거하고 우리 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쫓겨난 게 무슨 상관인데요? 거실에서라도 재워드리면 될걸. 왜 모텔 가라고 했습니까? 그건 그래도 조심해야 하니까 그렇지. 장모는 끝까지 며느리를 두둔했습니다. 사위,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사위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야. 유난! 아들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장모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를 힘줘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 장모는 기겁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위, 지금 무슨 소리야? 나보고 나가라고? 네, 당장 나가세요. 장모님도 아프시다는 이유로 몇 달간 저희 집에 계셨잖아요. 제가 한 번이라도 불편하게 해드린 적 있나요? 이 집은 내 딸 집이기도 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어. 장모는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장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아니, 내가 왜 그만둬? 내 남편이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돼? 아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며느리와 장모를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이 집 마련해준 사람은 우리 아버지였어요. 내 아버지가 없었으면 이 집도 없었어요. 장모는 여전히 단단히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버지한테 이 집 넘기고 나랑 내 딸이랑 길거리나 앉으라고? 말이 안 통하네요. 그냥 나가세요, 장모님. 그리고 당신도.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어. 여보, 이혼하자.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도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모와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졌습니다. 사위, 진짜 이혼할 거야? 아니, 무슨 장난처럼 그래? 이혼이 장난이야? 장난 아니에요. 진지해요.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당신이 한 짓은 절대 용서 못해.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늦었어. 그 순간 방에서 손주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주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진짜 이혼할 거야? 아들은 손주의 눈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나뿐만 아니라 아들도 배신한 거야. 며느리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울먹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한테 가야겠어. 너도 따라오든가. 아니면 여기서 끝내든가 해. 며느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만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서울은 만수 씨가 오랜만에 온 곳이었습니다. 낯선 거리에서 혹여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시다면 아들은 이마에 손을 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는 여동생한테 연락해야겠어. 아들은 급히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더니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아버지랑 연락돼? 아버지. 아니, 나한테 전화 안 하셨어. 왜? 순간 아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셨다가 현관 앞에서 쫓겨나셨어.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오빠 장난이지? 장난 같아 보여? 지금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몰라. 모텔에 가셨다고는 하는데 어디인지 몰라. 여동생이 당황한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해 볼게. 나도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받아. 내가 전화하면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 아들은 조급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전화를 꺼는 동안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몇 분 후 여동생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어떻게 됐어? 받으셨어? 아니 안 받아. 아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떡하지? 혹시라도 아버지가 길을 잃으셨으면 어쩌지? 오빠, 지금 모텔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알아? 아파트 근처에 계시겠지? 정확한 위치는 몰라. 그럼 지금 당장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여동생의 목소리에도 점점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도 당장 그쪽으로 갈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먼저 찾아볼 테니까. 너는 집에 있어? 아들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만수 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혹시라도 몸이 아프셔서 연락을 못 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넘어지시거나 다치셨다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차 열쇠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들은 온몸에 긴장감을 감돌게 한 채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밤거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을 꽉 쥔 채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모텔에 가셨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길을 잃으셨다면 불안한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만수 씨가가 예전에도 서울에서 사셨으니 기본적인 길은 아실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온 서울이 너무 변해버렸고 밤늦게 길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아버지. 아들은 다시 핸드폰을 열고 몇 초간 이어지는 신호음.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놓으셨다면? 배터리가 나갔다면? 아니면 혹시 쓰러지셨다면? 이런 최악의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러나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되겠다. 직접 찾아야 해. 그렇게 결심하고 발걸음을 재촉하려는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맞죠?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그래, 나다. 아들은 순간적으로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모텔에 왔다.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만수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생각 좀 하느라. 아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의 처지를 되새기며 외롭게 모텔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니. 아버지, 거기 계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안 와도 된다. 아니요, 가야 해요. 아버지 혼자 계시게 둘 수 없어요. 아들은 단호하게 말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근처에서 모텔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경비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모텔 이름이 뭐예요? 글쎄 간판이 오래돼서 잘 안 보이는데. 만수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비 아저씨가 아들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혹시 아버님 찾고 계세요? 네. 혹시 모텔 위치 아세요? 아까 어르신이 말씀하신 곳이라면 저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시면 있어요. 멀지 않아요. 아들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 곧 도착할게요. 그래. 통화를 끝내고 아들은 거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달려가니 멀리 모텔 간판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낡은 간판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허겁지겁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한데요. 방금 혼자 오신 연세 있으신 어르신 계세요? 프런트에 앉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205호요? 조금 전에 오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가족이에요. 지금 올라갈게요. 직원이 당황한 듯 했지만 아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2층 복도를 따라 걸으며 205호라고 적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인 만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초라한 모텔방 한쪽에 놓인 작은 가방, 침대에 덩그러니 놓인 만수 씨의 낡은 외투. 만수 씨의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어깨는 한층 더 축 처져 있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한 걸음 다가가자 만수 씨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느냐?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긴요. 아버지 혼자 계신데 어떻게 괜찮아요? 아들은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 때문에, 저희 집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만수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너무 분노하지 마라. 아버지, 내가 살아보니까 가족이란 게 원래 다 그렇더라. 만수 씨는 지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란 다 실수하고 다 부족해.
아들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했어요. 만수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너한테 가족만큼 소중한 게 없다. 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만수 씨를 꼭 안았습니다. 만수 씨는 천천히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모텔에서 만수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만수 씨는 피곤했던지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침대 옆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까맣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거칠어진 손등. 어릴 때 봤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크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깨도 넓고 등에 짊어진 무게도 가벼워 보였어요. 항상 당당했고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계신 아버지는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비좁은 모텔방 한쪽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나 작아 보일 줄은 몰랐어요. 아들은 천천히 만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이 손으로 평생을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겠지요. 아버지 죄송해요. 만수 씨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셔서 아들의 작은 속삭임을 듣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 씨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가야 해요. 알고 있다. 준비할 테니 걱정 말아라. 아들은 근처 식당에서 만수 씨와 함께 아침 식사로 간단하게 국밥을 먹었습니다. 만수 씨는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친 손으로 밥을 푹푹 떠서 드셨을 텐데, 이제는 많이 느려지셨습니다. 아들은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억지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밥을 삼켰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만수 씨는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가 지속되었다고 하셨죠? 예,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만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사실을 알고도 나는 어제까지 화만 내고 있었구나. 문진이 끝나고 곧바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만수 씨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만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아버지랑 이렇게 병원 오는 게 낯설어서요. 만수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다. 아들은 조용히 손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손을 잡고 병원에 데려가 주셨던 기억. 그때는 아프기만 했던 내가 지금은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흘렀구나. 검사가 끝난 후 의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큰 이상은 없어 보이지만 결과를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들은 그런 만수 씨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아들은 조용히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건강 관리 잘하셔야 해요. 만수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이제 와서가 아니라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만수 씨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아들은 그런 만수 씨를 보며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만수 씨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들은 조용히 지켜보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검진을 마친 후 만수 씨와 함께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아픈 몸을 홀로 견뎌오셨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만수 씨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만수 씨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돌아가실 건가요? 만수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바다도 보고 싶고 오래 집을 비우면 안 되니까.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다시 가까워졌는데 만수 씨를 다시 멀리 보내드리는 게 왠지 아쉬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화면에는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예요. 무슨 일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버님 뵈러 가도 될까요? 아들은 예상치 못한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요.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와. 30분쯤 지났을까? 숙소 문이 조용히 두드려졌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는 며느리와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손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장모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장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예전처럼 당당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주저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만수 씨가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왔느냐?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도 덩달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만수 씨는 조용히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손주의 어깨를 가볍게 쓸어내리셨습니다. 됐어. 괜찮다. 그러나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만수 씨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나도 서운했다. 그 말에 며느리는 더욱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너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 만수 씨는 피식 웃으며 천천히 그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때 장모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돈 어른, 만수 씨는 안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부족해서 딸을 잘못 가르쳤네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서서 사위를 더 화나게 만든 것 같아요. 만수 씨는 한동안 장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 잊읍시다. 그 한마디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만수 씨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다가가 만수 씨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응,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내는 동안 만수 씨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화만 냈어요. 만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아버지를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만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멀리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마음 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만수 씨는 아들의 차를 타고 군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수 씨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이제 너무 정신없다. 나는 바다가 있는 군산이 더 좋다. 아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자주 내려가서 찾아뵐게요. 만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깊고도 짧은 그리고 큰 충격과 갈등 끝에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수 씨를 군산 집까지 모셔다 드린 후 아들은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펼쳐진 바다. 고향을 떠나는 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예전과 같은 쓸쓸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와 함께 창가에 서서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명절과 부모님 생신 때 찾아뵙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1년의 대부분을 혼자 지내시는데 우리는 겨우 몇 번 찾아뵙는 걸로 자식 노릇을 다 했다고 생각했구나. 그렇게 몇 번 얼굴 보고 가는 걸로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 서울 올라가는 중이야. 아버지는 잘 계시지? 응, 잘 계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동생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래. 이번 일 겪고 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알겠더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제부터 1년에 한 번은 꼭 가족 모임하자. 가족 모임.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외에도 매년 한 번은 너희 가족이랑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군산에서 모이자. 여동생은 한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오빠, 그렇게 하자.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진짜로 가족 속에 모셔야 해. 그렇게 아들은 마음 깊이 새로운 다짐을 하며 서울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멀리서 푸른 바다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단순히 몸이 약해지셔서 그런 것 같다고 암은 아니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정만수 할아버지께서 아들, 딸 그래도 나름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도 그렇게 반성하고 찾아올 줄은 몰랐답니다. 더구나 손자까지도 정이 있는 아이란 걸 이번에 알았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이제 봄이네요. 따뜻한 봄날에 가족 간의 정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